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부산, 인천, 광양의 공통점은 항구를 끼고 있어서 발달한 도시라는 겁니다. 이 지역 발전을 이루는데 이 항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전라북도에는 군산항이 있지요. 한때 우리나라의 3대 항구로 이름을 날리던 곳인데요. 지금은 후발주자에 밀려서 그 위상이 매우 초라합니다. 최근에는 이 자동차 환적 물량을 이 광양항에 몰아주려는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추락하고 있는 군산항,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 유해물질까지 관리해야죠. 퍼실 하이진제. 독일 기술의 100만 개 분자와 유칼립투스 포뮬러가 얼룩과 유해물질까지 한 번에. 건강한 안심 세탁 퍼실 하이진제.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군산항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전라북도 의회의 최인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정 의원입니다. 군산시민정책연대 강희관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관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이 항만물류과에서 물류 담당하고 계시는 박경화 담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청 항만물류과 박경화입니다. 네. 오늘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을 준비해놨습니다. 잠깐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군산항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해양수산부가 전남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에는 그동안 울산항이나 목포항 간 항로를 통해 자동차 환적 화물이 드나들었다. 그 물량이 연간 30만 대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대로 이른바 카보타지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광양항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는 항로에 자동차 환적만 가능해진다. 이는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 화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가 아니라도 군산항의 활성화는 중요한 현안의 하나다. 해외 백길이 다양하지 않고 운항 횟수도 적어 전북 지역의 물동량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군산항의 준설도 중요하다. 육지에서 토사가 밀려들어 수심이 낮아지는 약점 때문에 바닥 흙을 파내는 준설이 시급하지만 그때그때 땜질식 대책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광양항 육성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군산항.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산항의 현실과 발전 방안을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군산항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 오늘의 이 주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몇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불거진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광양항 이 자동차 환적 허브화 계획 이렇게 부르더군요. 이런 방침이 나오면서 이 군산항 또 뿐만 아니라 평택항 또 여러 그 항구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군산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만이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 용어도 그렇고요. 익숙치 않은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조금 친절하고 좀 자세한 설명도 좀 필요할 듯해 보이는데요. 먼저 좀 최인정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정부에서 최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정책의 내용이 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카보타지라는 어원이 상당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예, 카보타지요. 예, 이 어원이요.
코스팅과 트레이드라는 말의 합성어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코스팅의 연안, 그다음 트레이드의 무역, 해서 연안 무역을 얘기하는데요. 집체적으로 이 카보타지라는 것은 국내의 운송, 수송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업들이 운송, 수송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엇일까라고 또 궁금점을 느끼시는 도민들을 위해서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저희가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곳이 평택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등이 있는데요. 이 내부에 물류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이 물류는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수출 물류, 그 다음에 수입 물류, 환정 물류 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환정 물류도 또 의아하실 거예요. 환정 물류라는 것은 이 선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서 싣고 또 푸고 또 그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싣고 푸고를 반복하고 또 야적장에 야적도 해놓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 환적 화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류하면서 선박에 대해서 수선하는 것도 있고 또 급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짐을 싣고 빼기 때문에 일하는 일자리도 탄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많은 환정 물류를 서로 항마다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까지 줘요. 근데 현재는 카보타지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이 적고 그리고 외국 선사들이 그런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는 적용을 시키겠다. 대신에 광양항만 3년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광양항만. 그렇다면 다른 항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외국 선사들이 다 광양항으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책을 왜 세웠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지난 6월 3일 날 해수부 장관께서 광양에 가가지고 이 광양항을 기존에 투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 자동차 환적 허브항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항구를 만들기 위한 시설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콘텐츠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항의 물류를 밀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탁상공론이고 조삼모사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항, 목포항 등은 왜냐하면 환정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동차 근해에 있는 우리 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커서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또 정치권과 또 해수부회가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적이라는 게 이제 배가 예를 들면 군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서 실린 화물을 군산항의 야적장에 쌓아뒀다가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싣고 다시 나가는 그걸 환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자동차의 경우도 이제 그런 환적 물량이 상당 분량이 군산항에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주로 아마 울산하고 그 목포에서 그 배가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정하 담당님? 지금 이 자동차 환적 화물 관련해서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화물이 아니라 근래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이 물동량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발생을 하게 된 원인을 이제 따져보면은 지금 이 환적 자동차 물동량이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공장에 있는 그 항만이나 아니면 그 인근 항만, 가장 가까운 항만에서 그 현대 기아차에서 생산한 그 자동차를 선적을 해서 야적장이 여유가 있는 다른 항만으로 그 물동량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할 시기가 되면은 수출할 수 있는 그 배가 와가지고 다시 그 자동차를 실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자동차 화물들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될 때는 뭐 생산하자마자 바로 수출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요. 뭐 3, 4년 전부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생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 오는데 예. 수출은 안 되고 그래서 예. 그 물동량들이 이제 연안에서 움직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런 그 연안 그 자동차 화물 관련해서 연안 운송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예.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 그동안 이제 관습적으로 예. 허용을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군산으로 자동차가 환적되는 그 물량은 유입될 경우에 주로 어느 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그 울산항이고요. 울산항에 현대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목포항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오는 기아차,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 평택항은 이제 서산에서 오는 기아차. 이렇게 해서 이런 물량들이 주로 이제 저희 군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이나 그 광주 또 평택 근처에서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면 이 자동차가 이제 그 좀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 재고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군산항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랬다가 또 수출 때가 되면 다시 싣고 나간다 이런 게 되겠군요. 근데 그런 항로를 예를 들면 평택이나 군산, 울산이나 군산, 또 어디 목포에서 군산 이거 다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가 혹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이제 뭐 공표한 것은 아닌데 그 해수부 내부 방침이 이제 알려지기로 광양항을 기점으로 해서 군산, 목포, 평택, 울산 이 구간만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광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주로 환적 화물이 들어오고 있는 울산 군산이나 목포 군산, 평택 군산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광양 군산만 가능하다면 광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동차 환적 물량은 없습니까? 광양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지가 아니라 환적 기지로서 그동안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이미 환적을 하려고 갖다 놓은 물동량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시 또 군산항으로 옮길 이유는 없죠. 그래서 군산항으로 오는 물동량은 없고요. 저희 군산항에서 가는 물동량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약 1,00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0.5%도 차지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만약에는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그 실현이 된다면 그 환적 물량이 거의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군산항에서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강희관 위원장님 군산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시면 요즘 언론사 보도에서 이제 군산항 환적 화물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카보타지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산항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경제 산업에 지금 미친 영향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오면서 지금 군산 지역 항만 경제 산업 가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역 경제 그 안에도 어려운데 군산항에 있는 그런 환적 화물, 자동차 환적 화물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특정항, 특히 이제 광항에다가 이렇게 몰아준다고 한다면 군산항이 지금 약 저희가 알아봤더니 군산항에서 자동차 환적을 약 70%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화물의 70%. 그러면 군산항 그나마도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이 환적 화물 그 경제 가치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군산 지역 경제 기반이 충격으로 상당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군산 시민의 전력과 용납할 수 없다 보기 때문에 새로운 해수에 저희가 그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재 의원님, 그 군산항에서 취급되는 환적 물량 또 뭐 그 광양항이라든가 평택항에서 취급되는 환적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 군산항에서 수입 수출 환적 물량을 비교하면 전체 물량이 한 19%를 환적 물량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환적이 주는 부가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올 10월, 11월 중에 그 환적 기지를 다시 2선석 정도 할애를 할 건데요. 이제 선석이라는 것은 배가 될 수 있는 이제 접안 시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국비 51억을 지역에 있는 김관영 의원께서 유치를 해서 올 11월 중이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환적에 필요한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요. 야적장이에요.
대신에 이 컨테이너 우리가 이제 TE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EU의 뜻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컨테이너거나 또 자동차기 때문에 상당히 자중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야격장에 뭐 치환 작업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개장을 하게 되는데 군산항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광양항으로 미룰 경우에는 이건 국비의 낭비고 지역 간의 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물량은 제가 또 표로 좀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시죠. 이 화물 처리를 보면요, 전부 군산항이 약 1,849만 톤을 하고 있고요. 총 어떤 물량이든 따지지 않고 전체. 그리고 전남 광양항이 2억 7천여만 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환적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가 주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전체의 자동차의 환적 기준 중에 30만 대. 그다음에 전남 광양이 114만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보타지의 정부 반침이 실현이 되면 군산항은 상시 적용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환적에 대한 기능을 상실한다고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남 광양항은 3년간 면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광양항으로 3년 동안 몰리게 되고 그 이후에도 광양항에다 거는 기대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군산항이 바라보는 이 카보타지 3년 면제는 광양항에만 물동량을 밀어주는 특혜다. 라고 하고 또 광양항의 입장 그리고 해수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대로 국제 자동차 환적 기지로 탄생을 시키려면 카보타지 면제가 필수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은 그럼 환적 물량이 주는 도대체 그 인센티브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또 궁금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환적 물량의 경제적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환적 물량에 보시면은요. 하역업,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니까요. 그냥 검수업, 그다음에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컨테이너 수리업. 체류기간이 있으면 바로 컨테이너에 대한 수리가 또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 급유업. 총 6개 업 중에 74개 기업이고요. 이들 직원들과 그리고 외국 선사들의 직원들이 군산항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더한다면은 아마 그 경제적 가치는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광양항에 그렇게 3년간 면제를 줄 시에는 부가가치로 따지면 약 한 120억의 손해를 군산항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명단이 쭉 써져 있는데 저 업체들이 다 만약에 그 카보타지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항마다 이런 업체들이 해수부에 가서 지금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지금 그 리스트에 올라 지금 있습니까? 74개의 업체입니다. 적지 않은 업체군요. 그 들여다 볼수록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희관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최인정 의원님께서도 밀어주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환적 물량의 총 크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위치만 바꾸어서 뭐 예를 들면 그 평택이나 군산치 물량을 빼앗아서 광양항에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울까요? 일단은 이제 해수부가 이런 정책을 이제는 입안을 할 때는 좀 지역의 경제, 특히 이제 우리 군산항이나 각 전국에 있는 항하고 이제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광양 어떤 이제 저희들이 했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 군산항 또 전라북도 경제 너무 무시한 처사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시면 군산항 물류가 야적장이 아까 우리 최인정 말씀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그 해수부 좀 이것을 군산항 해수 물어봤는데 우리 군산항이 약 하루에 동시에 입안할 수 있는 그 야적장, 환적 야적장 7,000대 정도뿐이 안 된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꺼번에. 근데 광양이 3만 대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군산항이 상당히 열악한 그 야적장 그 여건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산항에 있는 지금 카보타지 그 제도를 그 광양은 3년간 유예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산 지역에 있는 이 각종 화물선사 이런 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지역은 이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또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을 그동안에 전혀 정말 몰랐는가 이거에 대한 저희들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어쨌든 이번 군산항 이 물동량 환적 화물에 대한 광양 몰아주기 특혜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사랑이 국제 물류 거점으로 새로 거듭나려면은 지금 아시지만 아까 그 군사랑 그 야적장이 예. 지금 약 51억 들여서 새로 지금 확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상당히 적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군사랑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해수청이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조정 그런 것이 나와야 되고 예. 또 우리 군사 시민들도 또 정치권에 관여할 것 없이 일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뭐 지역의 반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산에서도 한 5만 제곱미터 정도의 야적장을 따로 지금 두선석해가지고 이게 조성이 아까 51억 말씀하셨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는 터이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뭔가 다른 그 의도라든가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최인재 의원님. 예. 일단 첫 번째는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각 항구마다 국가는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정책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광양항에 자동차 환적 기지를 탄생을 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려면 그 효과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효과라도 생각해 보면 아까처럼 카보타지를 발동을 해서 각 항구의 물동량을 밀어주는 정책이 가장 쉬운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여기에서 이제 소통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해수부 장관과 지금 현재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과는 두의 관계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경력상에 보니까 해수부 감사관실의 선후배 사이시더라고요. 소통도 잘 돼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지역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의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화물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항만 운송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또 두선석을 또 새롭게 신청하고 기존에 또 두선석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항만기지에 큰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책을 쓰는데 정책을 세우는 사람과 지역에서 그 정책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매칭이 돼야 그 정책 효과를 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항에 대해서 지역 경쟁 갈등이 느껴지는 것을 차마 몰랐다라고 이제 답변은 들었어요. 그런데 몰랐다라는 말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또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항구의 특성화나 개인적인 콘텐츠들을 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어떠한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착안했던 발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그 전라북도도 그렇고 군산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거세게 좀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해수부가 약간 좀 한 발 좀 물러서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한데 혹시 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목포항보다 군산항이 훨씬 먼저 반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신 김관영 의원께서 사실은 이 사진을 또 하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한정 물량의 투자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멀리 오래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아까 51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기존은 환적에 관한 투자가요. 그런데 13년, 14년, 15년 이제 작년 통계까지니까는요 성장이 7.5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다시 국비 51억을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관영 위원장께서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4부도와 6부도 사이에 약 두선석 정도로 15,000평 가까운 야적장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시가 되고 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도의회도 지난 6월 달에 존경하는 박재면 의원님께서도 건의문을 발표해서 도의회 전체의 결의문으로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즘 분위기는
좋은 결과, 군산항이 절대로 피해받지 않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국회의원실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시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원인을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냐.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우리 시민사회 정책 이런 연구하는 데서 보면은 그동안에 군산항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준설 문제라든지 배후시설이라든지 항만 기능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산항에 여러 가지 그 정책 물량이나 기능들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마 항만 해수부 정책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나 정치권 전략을 차원에서 너무 느슨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우리 군산항 항만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그를 항구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는 TF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는 일시적으로 땜방 효과가 가서는 도저히 군산항 활성화를 일으킬 수 없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군산항이나 전라북도 지자체라든지 또 정치원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군산항 발전 그 전략적 항구적인 TF팀이 분명히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제가 좀 더 하면은요, 옳은 말씀이시고요. 광양하고 군산하고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재작년에서 작년 한 해, 2년 동안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 2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군산항에 들어온 것은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새만금 우리 공사가 거의 20여 년 동안에 들어간 돈이 4조 원이도 안 돼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역이 특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경쟁력을 주고 국가 정책을 삼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정치권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국가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런 소통이 쉽게 하기 위해서 교류가 많이 필요하고 그 교류할 팀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이제 군산항 활성화에 좀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때마침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카보타지 못지않게 다른 중요한 얘기들도 많으니까요. 카보타지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항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항구에서 많은 그 백길이 열리고 또 운항 횟수도 좀 많고 뭐 버스로 보면 서울 가는 버스도 있고 뭐 부산 가는 버스도 있고 이렇게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길이 좀 막혀 있다면 당연히 화주는 그 다른 그 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박경환 단장님, 그 군산항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항로와 또 그 뭐 운항 횟수 이런 것 좀 현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있는 곳이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대, 석도, 연태, 대련, 상해, 닝보 이렇게 5개 항구하고 저희가 백길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뭐 도쿄, 요코하마, 와카야마, 뭐 나고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평택항을 뭐 가까운 평택항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3개 선사가 6개 항로를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선사가 6개 항로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까운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13개 선사가 23개 항로를 운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47개 선사가 61개 항로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항 횟수도 적고 그다음에 항로도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일요일 날 화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저희가 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주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날 화물만 뭐 평택항이라든지 아니면 광양항이라든지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그 화물군 전체가 빠져나가니까 이원화 시키는 게 화주로서는 굉장히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물동량 전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전라북도 내 컨테이너 물동량이 총 한 31만 TU 정도 움직이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는 지금 뭐 한 5만 TU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타항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죠. 다 이런 그 항로가 없고 이제
기항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1만 톤 중에서 5만 톤만 취급된다면 26만 톤은 빠져나가는 뜻입니까? 톤이 아니고 이거 이제 컨테이너. TU. 그렇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그러면 한 뭐 10%, 10% 조금 넘게만 취급된다 이런 뜻인데요. 14% 정도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항로를 결국 늘리고 그러면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어디서 또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상당히.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군산항의 이제 문제가 결국은 이제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 이제 이런 게 빠져도 순서리냐 이제 결국은 물량 확보냐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볼 때는 물량이 충분히 나오면 또 이제 정책도 많이 입안이 되겠죠.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유치가 지금 전략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지만 새만금도 요즘 더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볼 때는 군산항이 지금 아까도 주부에 말씀드렸지만 그 카보타지가 일반이 된 것은 저희들이 물론 예측합니다만은 군산항에 여러 가지 배후 기능이나 시설, 항만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양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저희들이 예측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항 준설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항시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 활용도가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군산 해수청에 물어봤더니 약 연간 70억. 거기다 이제 특별 예산까지 한 200 정도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부정기적이고 정기적인 그 준설이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있지 항로를 항상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동안에 여러 언론에서 다뤘습니다만은 항로를 상시 유지할 수 있는 그 준시선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겠습니다. 우리 최윤정 의원이 도인이 계십니다만은 요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하는데 전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항이 어떤 항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항로 준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산의 항구적 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이 유지 준설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볼 것인가, 어느 만큼 가는가 이런 미래 전략 어떤 예측도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나 군산시나 전라북도나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전략격을 세워서 이만 물량이 늘어가니 빨리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우리 군산 유지전선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그 상시 유지전선을 투입을 해달라.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어떤 그런 그 명분 없이는 우리가 요거는 그지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해수부청에서는 항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없어서 우리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 볼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항로가 항상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 상시 유지선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구를 통해서 토사가 그 밀려들고 있어서 수심이 얕고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늘 이 바닥을 좀 파내주는 그 준설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그걸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 박정환 담당님께 좀 다시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그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도 물량이 발생되고는 있는데 왜 항로라든지 이런 것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이게 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그 2011년도에 그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제조업체 한 약 5천여 개 정도 되는 제조업체를 일괄적으로 다 물동량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물동량이 발생하는 기업체는 약 20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이제 물동량이 31만 TU인데 이 물동량이 뭐 예를 들면 중국으로 모두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도내에 있는 그 컨테이너 물동량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회사를 들자면 뭐 전주페이퍼나 페이퍼코리아 그다음에 뭐 휴비스 뭐 이런 회사들이요. 한국 GM. 근데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으로 물동량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강희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산항이 이제 준설 부분이 문제가 항상 되다 보니까 수심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컨테이너 부두 자체가 2000T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2000TU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그 20피트 컨테이너 2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사이즈로 이게
부두가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동량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데 예.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그런 배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규모가 4,000TU에서 5,000TU급이 가고 있어요. 예, 예. 2,000TU급은 이제 대양항에 나가기가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리 물동량이 많아도 예. 우리 부두 자체가 2,000TU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미주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물동량은 예. 저희가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예. 31만 TU 중에 거의 한 20만 TU는 일단 미주,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취급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 나머지 이제 물동량 안에서 예. 이제 거기에 맞는 항로들을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항상 그 선사들은 저희 그 물동량이 너무 작다.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화주들과 맨투맨식 그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물동량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게 모으는 작업들이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그 선사와 화주를 연결해주는 포워더라는 그런 예. 직종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포워더들이 이 군산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산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다양한 이런 루트들을 개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물동량들을 잘 모으고 그다음에 이 물동량들을 모아서 선사와 연결해주는 그런 일체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 포워더들을 예. 육성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항로가 개설되는 게 좀 주춤하다. 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이제 지역에 그런 포워드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산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물류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을 우리 전라북도 내로 옮겨오면은 이전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한 5개 업체가 우리 전라북도 내로 이전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포워더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예. 이런 이제 활발한 활동 끝에 이제 저희가 결과물로 올해 이제 4월에 상해하고 닝보 항로가 새로 또 개설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오는 지금 8월 달에 예. 또 그 중국의 대풍항이라는 항만이 예.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기아차 예. 그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예. 이 항하고 이제 저희 군산항하고 또 항로가 개설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동남아 이쪽 그 베트남이나 홍콩 그다음에 태국 이쪽을 잇는 또 바닷길을 또 이제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부분에서 전라북도의 책무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이 예. 나왔어요. 예. 우리 강희관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항만 인프라 시설을 빨리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우리 박경화 주무관께서는 그 물동량을 위한 운영 방법들을 좀 개선하고 효율화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책무감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도정 질문한 것에 보면은 세수 대비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투자해 주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근데 군산시가 특정 도시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지원은 약 5년 동안 1,000억 원 정도를 못 받았더라고요. 예. 뭐 지역 균형 발전도 있을 것이고 예. 뭐 도지사의 공약 사업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항만에 대한 투자는 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국비, 도비, 이 지방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군산시에서 올리는 세금들도 상당히 크거든요. 예. 이 부분을 다시 군산시에게 재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시 세금이 증대되어서 전라북도를 또 탄탄하게 만들거든요. 결국은 전라북도에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항만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내수의 시장의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공단 자체의 가동률이 거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군산시에서 전라북도로 올라가는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공단에 있는 기업의 세수거든요. 그렇다면 재투자해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전라북도는 다시 그 세금을 통해서 다른 정책들을 더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책무. 두 번째는
환적 선사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라는 걸 주는데요. 그 인센티브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경쟁력을 가지게끔 하죠. 근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외국 선사든 국내 선사든 환적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물동력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를 통해서 또 다른 세금을 발생을 시켜서 전라북도를 또 튼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지원은 결국은 각 지방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있게 만들면서 전라북도 역시도 튼튼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기업들이 많아지면 물동량이 많아지고 또 그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항구도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정아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수심물 확보를 통해서 좀 중량감 있는 배가 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길, 또 선사와 그 화주를 이어주는 포드 업체 좀 유치하는 길, 또 물동량을 좀 많이 모으는 거,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짧게 군산 GCT 얘기 좀 잠깐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하면 아닙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냥 부두고 그런 부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산시와 민간 회사들이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 건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항해 활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GCT의 활성화도 꽤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이런 그 컨테이너 물동량이 군산항으로 모이면 당연히 이제 GCT는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 2004년도에 이 회사가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12년 정도 됐죠. 근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 부두가 만들어지면서 약 20만 TU를 처리를 해야 이 부두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15,000 TU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결국은 물동량 부족에 기인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의원님, 군산항 준설 문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중단돼 있죠. 준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다가 재개된다는 움직임이 있긴 하던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까 이 준설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는 선박의 크기, 그 수심이 결국은 우리가 물동량들을 환적하기 위한 선박의 크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설 작업들이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루어졌고요. 안쪽, 항만 내부 쪽은, 외부 쪽은 이제 농촌공사 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예산의 문제로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항의 절차가 국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심하게 항의가 전달이 되었고요. 사실 어제 이제 김관영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올 본 예산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군산항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나머지 시간은 새만금 신항만 얘기를 좀 잠깐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 이제 20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을 만들게 돼 있고 2030년까지 16선석 이렇게 만들게 돼 있는데 만약에 신항만이 생기게 될 경우에 거기는 굉장히 큰 이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군산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박정아 담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새만금 신항만 같은 경우에 1단계 2020년까지 4선석인데 거기가 지금 배 규모가 2만 톤급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선석 같은 경우 2,000TU급이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항을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5,000TU급, 4,000TU급 이런 배들이 이제 접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여론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 자파선에 대한 규모를 늘리는 부분, 뭐 5만 톤, 7만 톤까지 늘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별 지금 말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파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자파가 경제적으로 제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그 규모가 2만 톤에서 3만 톤급이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벌크선들의 그 사이즈거든요. 하지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18,000TU급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부산항에는 그런 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군산항은 그런 수심 문제들 때문에 2,000TU급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에는 뭐 26m까지 수심이 나온다는 심해항인데 이런 부두에 2,000톤급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새만금 신항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봤을 때 우리 군산항은 그 배후에 있는 산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류들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가고 새만금 신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물류를 좀 모아서 거기서 뭐 환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임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시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5,000TU급 이상의 그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두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걸맞지 않는 규모로 지금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지금 그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특히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아마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지금 도정 현안으로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님?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의 행정구역들이 일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새만금 신항만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정치 쪽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군산 지역과 김제 지역의 경계선 부분 쪽에 위치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서예요. 그런데 도에서도 저도 집중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요,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거예요. 군산항이 그동안 개항 100주년이 넘어가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국가에서 밀어주는 정책 외로도 또 큰 효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100주년이 넘어가는 군산의 뿌리 깊은 지역 특색 산업입니다. 근데 그런 항구에 대한 기능이 행정구역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해지고 혹은 또 축소되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박경화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신항만은 신항만대로의 기능을 부여를 해줘야 서로 잘 어우러져서 지역의 상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완성이 될 경우에 이제 군산항과의 좀 기능을 조정을 통해서 군산항은 인근의 화물을 좀 취급하고 또 신항만은 좀 더 넓게 광역권의 화물을 취급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조금 신항만을 건설할 때 규모를 좀 그에 맞게 좀 걸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지금 정부에 좀 항만을 좀 키우자라고 아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인정원님 좀 덧붙일 말씀 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군산항 활성화 앞으로 TV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신항만이 분명히 중요하고 전라북도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엄청난 통로로 분명히 부상할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군산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차제에 우리 신항만, 군산, 새만금 신항하고 군산하고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돌도 되고 어려운 이번에 부산 쪽에 경남 신공항 문제 상당히 우리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라북도, 군산시도, 지자체, 정치권 이렇게 합계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TF팀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략과 대응과 개발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 군산을 지금부터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거 해놓고 그다음에 신항으로 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항 때 군산항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군산에 대한 전략정책이 우선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전략정책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TF팀을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2020년까지 약 한 2조 6천억 정도 군산항에 투입이 돼서 군산항을 어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정책들이 서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이 새만금 신항만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오히려 예산의 부족을 해서 군산항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또 우려도 듭니다. 예.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의 그동안의 행정의 중심은 군산항이었고 또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의 이제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잘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도와 시 차원의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군산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 사안만 몇 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미처 좀 짚지 못했고 또 아쉽게 생각하시는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씩 한 분당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할까 합니다. 박경화 담당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로테르담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간척을 해가지고 이제 부지를 마련을 했고 굉장히 수심도 안 좋고 그런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중심 항만으로 유럽의 중심 항만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배후에 굉장히 광활한 한 75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배후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물류 기업들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DHL이나 UPS 같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럽 내 집배송 그 본거지를 거기에다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배후의 산단이 혹시라도 뭐 잘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 자체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항만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에도 배후에 그런 물류 부지들을 좀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뭐 현대나 한진 뭐 이런 집배송 센터 같은 것들 유치를 해서 이런 물류들이 군산항을 통해서 또는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그 배후 부지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후 물류기지 육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강희관. 네. 저는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방금 우리 박정아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하시면 우리 군산 지역의 군산 항만에 대한 관심사 떨어진 걸 잠깐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이제 전북관광 또 기업도시, 기업 어떤 그 전라북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군산항과 우리 새만금 신항 어쨌든 우리 항만 정책이 차지하는 전라북도 경계는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심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군산항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일반 시민이 모르니까 군산 항구에 대한 군산은 그냥 관광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알지 군산 항만에 대해서 전혀 전모거든요. 이제 전라북도나 또 우리 군산시나 기타 지자체가 우리 군산 항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책 또 다양한 그런 그 볼거라든지 그에 관심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정 의원님. 군산항은 지금부터 개항한 지 100년이 넘은 항입니다. 때로는 우리 쌀 공출기지라는 아픔도 있었고요. 또 국가의 정책상 소외받아서 전라북도의 산업기지가 약화되다 보니 물동량도 줄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 대중국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군산항에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택항이나 광양항 등 수조 원씩 투자되는 이런 항들을 미처 경쟁력 있게 지키지를 못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미래를 보려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집중해 주시고 정치권은 정말 땀나듯이 뛰어다니면서 그동안 못해왔던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군산시와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산업 발전이나 일자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핫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부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카보타지를 계기로 해서 군사랑 활성화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전라북도의 이 경제를 살리려거든 이 항만 문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